이번 시간은 우리 투자자산운용사 제1과목이죠. 1과목에서 1장 세제 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이제 문제풀이를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가지고 이제 공부 많이 하셨죠? 예,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요. 뭐 우리 그 본교재 기본교재 공부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분량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랑 공부하는 부분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1장 세제 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이쪽이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교재에도 그 제목에 써 있지만 전체 1과목 20문제 중에 7문제,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에 출제되는 어떻게 보면 그 비중 자체는 상당히 높다. 그죠? 분량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앞에 또 좀 근데 사실 공부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량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7문제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이. 반드시 이제 정리하시고 잘 정리하시면서 이제 본교재로 공부하시고 저랑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면서 시험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간혹 그 본교재 공부 안 하시고 문제풀이만 이제 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시간이 뭐 도저히 없다면 그렇게라도 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끔씩 이제 질문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문제풀이 그 본교재에서 설명한 내용들 그 내용들은 이제 전혀 이제 보시지 않으시고 문제풀이에서 본교재 그 기본 강의만큼 설명을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질문을 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가능하면 가급적 그 기본 교재 강의 내용 그거 같이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시고 문제풀이만 뭐 먼저 보시는 분들 문제풀이 강의를 먼저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좀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본 강의 기본 강의를 먼저 좀 그 공부하시면서라도 나중에라도 기본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돌려서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저랑은 핵심 포인트 문제 28문제가 있죠. 총 28문제가 있는데 이 핵심 포인트 문제 저랑 다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출제 예상 문제에서는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만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문제 교재 20페이지죠. 20페이지에 핵심 포인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된 문제죠.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 사항인데요. 1번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일 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 어떤 신고서 같은 거 제출할 때 그런 거 제출할 때 그 뭐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종합소득세. 그러면 5월 31일까지 우편물이 세무서에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걸릴지. 일반 우편 같은 경우에 특히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없거든요. 받기만 하면 돼요. 세무서에서는. 그런데 그 기간을 그 신고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도착이랑 상관없이 우편물 접수시킨 날이죠. 쉽게 말하면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 접수시킨 날 그게 통신일 부인이 찍힌 날 그 우편물에 찍히잖아요. 날짜. 오늘 가서 접수하면 오늘 날짜가 찍히거든요. 그럼 오늘이 31일이면 오늘 날짜를 찍혔으면 그러면 오늘 신고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도착하든 간에 세무서에 그건 도착하는 날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발신주의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우편 서류를 제출 우리가 납세자가 우리가 제출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해준 거죠. 1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서류의 송달, 서류의 제출, 서류의 송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서류의 제출이라는 표현은 납세자가 국가한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서류의 송달이라고 할 때는 국가가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서류를 보내주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 국가가 납세 의무자들한테 납세자들한테 서류를 보내줄 때는 등기 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맞죠? 등기 우편에 사실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반 우편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해야 한다라고 국세기본법에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등기 우편에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등기 우편에 이해하는 게 맞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는 그 전날을 기한으로 한다.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5월 31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 금요일?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루를 손해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국가 입장에서 반대로
납세자가 하루를 손해보면 안 되고 국가가 하루 이틀을 손해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납세자한테 피해를 기한에 있어서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요일,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될 때는 그 전날이 아니라 다음 날, 그죠?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예로 들면 5월 31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 6월 1일. 근데 6월 1일은 또 일요일이네요. 또 그 다음 날로 가는 거예요. 6월 2일이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럼 4번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송달하는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서류에 송달이 있었고 4번에도 송달과 관련된 얘기인데 서류의 송달 방법 4가지가 나와요. 우리 교재 20페이지 밑에 있죠. 괄호 2번 해설에 서류의 송달 1, 2, 3, 4 4가지가 나오고요. 4가지 중에 일단 다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4가지가 있다라는 것과 4가지의 내용도 간략하게 교재에 나온 내용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공시송달이 지금 요거 우리 4번 지문인데 이 공시송달은 14일 세무서 공고판에 그냥 붙이는 거라 그랬죠. 공고판에 붙이는 건데 공고판 붙인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마치 우편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받은 것처럼 취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일. 그리고 공시송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앞에 3가지 송달은 그냥 해당되면 하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세 번째 전자송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납세자가 신청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예,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당만 된다면 하면 되는데 공시송달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송달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가 없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각 세목별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순 암기 사항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출제 비중이 그래도 출제가 뭐 종종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십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1번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기간과세조세라고 하거든요. 일정 기간을 두고서 세금을 매기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생각하면 장사, 사업하면 사업소득세 내죠. 장사는 매일 하니까 돈 매일 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세금 내는 거 아니고요. 기간을 정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집계내서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런 것들이 기간과세조세거든요. 대표적인 게 법인세, 소득세, 요 부가가치세. 그런 기간과세조세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인지세. 인지세는 과세 문서에 인지를 첩부, 붙이는 때가 아니라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였죠. 작성하는 때. 이거 오답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3번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맞죠? 4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맞습니다. 우리 교재 핵심 포인트 해설에 설명이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어요. 반드시 성립은 기억하시고요. 추가로 납세 의무 확정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신고 확정, 부과 확정, 자동 확정.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종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되는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확정에 해당하는 세목, 부과 확정에 해당하는 세목, 자동 확정에 해당하는 세목 각각 기억하시는데 부과 확정에 해당하는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2가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 확정에 해당하는 세금은 이제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 확정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 우리 방금 성립 확정까지 봤죠? 소멸입니다. 소멸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확정된 납세 의무는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할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부과가 취소된 경우에도 소멸된다. 일단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 5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겠죠. 5가지 뭐가 있었죠? 납부, 충당, 부과 취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교재 밑에 해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풀어서 이제 지문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확정된 납세 의무는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멸사유 첫 번째 거 있었죠. 환급할 국세의 충당은 뭐였죠? 내가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인데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돌려줄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 그거 서로 상계 처리 그냥 주고받고 하지 말자. 그냥 우리 속된 말로 퉁치자 그러죠. 그렇게 처리한 거를 충당이라고 해요. 그렇게 충당하는 경우도 결국은 납부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물론 부과 취소 3번째 사유까지 나왔네요. 그 경우에도 소멸된다. 맞죠? 2번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가 국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으므로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맞네요.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 만료 소멸 사유 한 가지 있었죠. 3번 국세의 징수권은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로 인해 납세 의무도 소멸된다. 어때요? 맞죠? 소멸시효 완성 5년입니다. 5년. 기본적으로 5년이고요. 예외적으로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도 있었어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일단 보겠습니다. 뭐 다른 더 확실한 답이 있다면 다른 4번이 만약에 확실하게 틀리면 4번이 답이 될 거고요. 4번도 확실하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3번을 답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4번 한번 볼게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 고지, 독촉 등의 사유를 통해 해당 기간이나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어때요? 소멸시효의 중단, 중단, 납세의무 중단이 아니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했잖아요. 뭐 10년짜리도 있지만 5년인데 그 5년이 그냥 무조건 5년만 지나면 끝이 아니라 이런 사유, 납세고지, 독촉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태까지 3년이 지나왔어도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하면 그 지나온 3년은 없어져요. 없어지면 중단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멸시효에는 있었어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있었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 사유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제척기간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이게 틀린 거예요. 제척기간이라는 거는 이런 게 연장될 수가 없습니다. 중단을 통해서. 제척기간은 정해진 뭐 5년, 10년, 7년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끊기고 다시 가고 이런 게 없어요. 4번이 확실히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설해 보면 소멸 사유 첫 번째 나오고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5가지. 거기에 이제 우리 그 필기체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결손 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자주 나와요. 결손 처분이 소멸 사유 중에 해당되는 걸로 오답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척 기간이 해당 각 세금과 뭐 세금은 어차피 상속증여세와 나머지 모든 세금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고요. 사유별로 제척 기간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일반적으로 5년인데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이다라는 것과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5가지 있다. 4가지가 나오죠. 5가지 나오네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5가지 나오니까 중단 사유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소멸시효에 소멸시효에만 중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내용 중 오류나 정정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로서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제도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게 있었죠? 신고했던 거를 다시 신고하거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수정신고, 경정청구 이런 거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가능하다. 어때요? 우리 이 내용 관련해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나가 기한후 신고라는 게 있었거든요. 3가지가 있었는데 이 3가지가 일단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가지의 공통점은 반드시 기신고한 사람 애초 원래 신고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대로 신고를 일단 했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2가지는. 그런데 수정신고는 어떤 경우 애초에 신고를 작게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낼게요 라고 하는 신고 그런 수정신고고요. 둘 다 결국은 수정신고긴 한데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과소신고해서 애초에 그래서 더 내겠습니다 하는 게 수정신고였고요. 경정청구는 내가 애초에 너무 많이 냈다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청구 그게 경정청구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뭐 어쨌든 수정해서 신고하는 건데 명칭이 경정청구라고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기신고한 게 아니라 아예 말 그대로 기한이 지나서 아예 원래 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한 지난 다음에 신고하는 것을 기한후 신고라고 한다.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보겠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가능하다. 맞죠? 2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볼까요?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는 경우에만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라는 거는 내가 전에 조금 냈으니까 더 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낼게요 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지금까지 안 걸렸는데 그냥 있어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정신고를 할까요? 할 이유가 없죠. 나중에 걸리면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잖아요. 훨씬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할 때는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걸려서 낸 사람보다는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수정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 감면이라는 혜택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할 때 봤었고요. 가산세 감면은 무조건 수정신고를 언제 하든지 가산세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한, 법정신고 기한부터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그 다음에 6개월부터 1년까지, 그 다음에 1년부터 2년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었죠. 우리 교재에 핵심 포인트 해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2년까지만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 맞습니다. 3번도. 4번.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3년이 아니라 5년. 과거의 3년이었어요. 그랬다가 5년으로 바뀐 지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경정청구는 돌려달라고 하는 세금 신고예요. 수정 신고예요. 내가 과거에 너무 많이 했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언제까지만 해야 우리가 돌려주겠다라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5년.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럼 3번 수정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언제까지 꼭 해? 언제까지만 할 수 있어? 라고 정할 필요가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얘가 세금을 100만 원 내야 되는 거를 모르고 70만 원만 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30을 더 내겠다고 수정 신고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2년,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년까지만 해야 돼. 라고 굳이 국가가 막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둘 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신고 안 한 애가 이제서야 지금에서라도 신고하겠습니다. 세금 낼게요 라고 신고하겠다는데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해버릴 이유가 없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한이 없다. 하지만 얘네들이 신고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알아서 너 왜 세금 이거밖에 안 냈어? 네 라고 고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까지 그 전에는 이미 국가가 고지를 하고 나면 뭐 그 다음에는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국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채권이 국세채권과 경합되는 경우 항상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국세우선권이라는 내용 우리 짧게 우리 교재에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보되는 채권. 요거는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그냥 암기해서 시험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교재 우리 해설 부분에 보시면 그 괄호 2번에 예외 해가지고 국세 우선권이 배제되는 일반적으로는 국세가 우선된다. 다른 채권에 비해서. 그런데 국세 우선권이 배제되는 채권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래서 좀 기억을 일단은 이걸 하세요. 우리가 어차피 객관식 문제니까 달달 외워서 쓸 필요는 없고 봤을 때 이게 맞다. 국세 우선권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됐었지. 봤을 때 기억만 나면 돼요.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보시면 1번 선집행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 처분 금액에서 국세 징수 시 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그 다음에 4번, 5번 볼게요. 먼저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임금채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다 세 가지가 다 나왔죠.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국세 우선권의 예외. 이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되지 않는다. 이게 우선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채권들이 있으면 그러면 3번 볼게요. 우리 교재 24페이지 해설에 3번. 이게 바로 피담보 채권을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거 일단 1번이 지금 그거죠.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인데 이 피담보 채권은 조건이 있어요. 피담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세 우선권의 예외가 이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인정이 되려면 맨 앞에 있는 문구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설정돼야 된다. 법정기일이라는 거는 국세의 법정기일이에요. 세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 내야 될 의무보다 먼저 담보 설정을 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에만 세금보다 먼저 그 채권을 상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만 가지고서는 완전하지 않죠. 피담보 채권 국세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반드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설정되어야지만 국세 우선권이 인정된다라는 거. 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국세에 관한 불복 절차 관련된 내용이죠. 불복 절차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일단 교재 핵심 포인트 해설 한번 보시면 괄호 2번에 조세 불복 절차 그 도해가 나오죠.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공부하셨던 거니까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 신청을 거쳐야 된다. 이의 신청은 뭐였어요?
원칙적으로 심사, 심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 1심급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의 신청은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의 신청을 거쳐야 된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의 신청 없이 해도 되고요. 이의 신청하고 심사나 또는 심판으로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중복이 아니라 심사 또는 심판을 하나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심사 또는 심판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어떤가요? 맞죠? 소송, 우리가 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의 단계를 거쳐서 그걸 했는데 만약에 졌어요. 만약에 이겼으면 납세자 입장에서 이겼으면 뭐 소송 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으니까. 그런데 졌다. 그런 경우에 소송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지만 소송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심사심판 청구를 해서 지면 소송을 갈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심제로 가는 거예요.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어때요? 네, 맞죠? 그래서 가장 맞는 게 아니라 틀린 말이죠. 그래서 3번 지금 1번, 2번 틀리고 30일이 아니라 며칠이었어요? 예, 90일이었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분. 그래서 3번이 우리 앞에 설명드린 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설명한 내용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도해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임의적 절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와 우리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과세 방식, 과세 형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종합과세에 대비되는 표현은 분류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합해서 과세한다는 의미고요. 분류는 떼내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에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과세한다라는 거는 분류과세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죠. 1번은 정답이 아니겠네요. 2번 소득 원천설의 입장에 따라 구체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열거주의 과세 원칙을 취한다. 맞죠? 하지만 순자산 증가설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어때요? 맞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 요거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포괄주의라는 게 순자산 증가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열거주의가 원칙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번 맞는 말이고요. 3번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납세 제도에 의한다.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신고납세 방식, 정부 확정 방식, 납세 의무 확정 방식 세 가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동 확정 방식. 자동 확정은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성립 시기에 동시에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 맞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소득을 종합하는 인적 단위로서 개인 단위주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맞죠? 개인 단위입니다. 소득세는 그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틀렸습니다.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이지만 그 예외가 있어요. 그게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문제 볼까요? 8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크게 어떻게 구분하죠? 과세 범위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번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 보통 일반 개인,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자연인의 반대가 법인이죠. 법인.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법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연인이죠. 소득세는. 법인, 납세 의무자가 법인인 거는 법인세고요. 그죠?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예요. 이거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2번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우리 뭐 기본 강의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법인격 없는 단체는 말 그대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이기 때문에 마치 법인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법인격은 없기 때문에 단체는 아니에요. 걔네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법인격 없는 단체 어떻게 구분했죠? 이게 일단 요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로 이거를 법인으로 보는 물론 요건이 있겠지만 그 요건은 지금 설명 안 드립니다. 기본 강의 참고하세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어쨌든 법인격은 없으니까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처럼 생겼어. 그럼 니들 어떻게 볼까? 일단 이러이러한 요건 갖추면 우리가 그냥 법인으로 볼게. 그런 요건 안 갖추면 개인으로 볼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걔네들은 당연히 법인세를 적용을 합니다. 부과를 해요. 그런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한 사람 말 그대로 법인이 아니니까 자연, 거주자,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네, 맞는 말이죠. 네. 3번 거주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거주자의 개념 맞습니다. 4번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는 구 구성원과 독립된 소득세 납세 의무자로 본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는 그러니까 우리 2번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눴죠. 두 가지로 나눠서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이제 소득세 거주자로 봐서 소득세로 적용하는데 그 거주자로 보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 그 단체도 두 가지를 구분해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와 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1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로 보는 단체 중에서 그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와 공동사업자로 보는 단체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중에 1거주자로 보는 단체 그거는 해당 단체는 그 구성원들 각각의 단체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개개인들이 그거와 독립된 별도의 마치 그 단체가 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말이죠. 지금 우리 문제가 8번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맞는 말이고요. 그죠? 2번도 맞는 말. 3번 일단 4번도 맞는 말이었어요.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맞는 말 같았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다는 맞는데 여기서 틀렸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국적이랑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거주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별도의 정사를 위한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그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끝이에요. 이걸로 맞고요. 2번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거는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떼이긴 하지만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떼고 나중에 최종 정산 과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소득 세금 떼였던 소득까지 합산해서 신고하고 나온 세금에서 떼인 세금을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형태로 계산되는 거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은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3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다. 맞죠? 거주자가 사업을 폐지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아니죠? 예, 4번이 틀렸네요. 그 과세기간은 우리 소득세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예외가 딱 두 가지 있어요. 딱 두 가지가 하나가 사망. 사망하면 더 이상 뭐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외 이주. 국외로 완전히 넘어가서 이주해서 비거주가 돼버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개만 예외예요. 폐업은 마치 폐업일까지로 과세기간이 끝날 것 같지만 폐업을 하면 뭐 사업이겠죠. 폐업을 했던 얘기가 사업소득은 폐업일까지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폐업일 이후에 뭐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다른 소득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폐업일은 과세기간 종료 사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내용 어쨌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핵심 포인트 해설
잘 정리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